오늘 웨비나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DQS 코리아의 김효석 심사위원님께서 AI 기본법과 글로벌 AI 규제 환경 속 ISO 42001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고요. 그 뒤에는 아이오와 코리아의 이승준 이사님께서 ISO 42001 컨설팅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컨설팅 시작 전 알아두면 좋을 42001 적용 사례와 인증 준비 전략에 대해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세션 진행에 앞서 저희 DQS에 짧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DQS는 독일 최초의 품질 보증 시스템 인증 기관으로 시작된 글로벌 인증 기관이고요. 현재 약 60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고, 전 세계적으로 2,500명 이상의 전문 심사원들과 테크니컬 엑스퍼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 및 국제 표준에 대해서 200개 이상의 심사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결과 현재 130개국에서 6만 5천 개 이상의 경영 시스템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DQS는 독일 품질협회와 독일 표준협회가 주요 핵심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2008년부터는 미국 UL의 국제 경영 시스템 인증 사업부가 DQS 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UL 또한 DQS 그룹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독일의 주요 다른 산업협회들도 DQS 그룹의 주주로 참여하면서 DQS 그룹의 핵심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DQS는 현재 60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고요. 아이크넷의 창립 회원이자 정회원으로서 DQS 서비스는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용이 가능하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DQS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인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200개 이상의 표준에 대해서 심사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트레디셔널 ISO 인증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ESG 관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IT 보안 관련 표준과 그리고 오늘 웨비나의 주제인 ISO 42000의 관련 서비스도 활발하게 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DQS 관련 소개를 모두 마치고 첫 번째 세션을 맡아주실 DQS 코리아의 김효석 심사위원님을 잠시 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QS 코리아 김효석이라고 합니다. 예. 어, 예, 저는 이제 DQS 코리아에서 이 정보관하고 AI 쪽에 인증 심사를 좀 수행하고 있고요. 아마 작년에도 이맘때 저희가 그 4200일 그 웨비나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작년에 이어서, 예, 올해도 또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올해 4100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슈들도 있고, 그 다음에 AI 기본법이 좀 시행되고 있는 이제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좀, 꼭 알아두셔야 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런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일단, 그 첫 번째가 그 AI 기본법 관련해서 우리가 그 이제 올해부터 이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만한 규제가 어떤 것인가 좀 몇 가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4100 인증 관련해서 이제 그 각 규제의 어떤 우리 방패 역할로서 우리 4100 인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이제 실무 적용 사례 Q&A인데요. 뭐 간단하게 한 5개 정도 있으니까요. 그거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예, 규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예, 올해 1월 22일 날 그 AI 기본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년간 또 유예가 또 됐고요. 근데 이제 유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부터 지금 그 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어떤 과태료라든가 이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유예됐다는 뜻이고요. 법 자체가, 예, 법 자체가 이제 아예 유예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 그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이제 시행된 AI 기본법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크게 보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일단 간단하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AI 거버넌스를 수립하는 이제 그런 어떤 체계를 구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우리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를 격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설립, 학습 데이터 지원 등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그런 이제 사업자들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제 그런 규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딱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리고 생성형 AI에 대한 그런 어떤 표시 의무라든가 그리고 금지는 AI 이제 이런 등의 여러 가지 규제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은요, 이 처벌하고 강제 관련된 내용들, 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 법에서 요구하는, 사전 공호지 의무 위반이라든가, 그리고 안전성 확보 조치 미행,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 AI 서비스를, 어, 많이 이제 하거나 또는 이제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이제 이런 점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이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 한번 보시면 되는데, 외국에 있는 사업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과기정통부에서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데스크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보면 이 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어떤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데스크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자문을 요청을 하시거나 도움을 받으시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 이 기본법의 이제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 관점에서 기본법이 시행에 대한 의의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사업자 범위인데요. 우리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하거나 할 때 일단 일차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AI 사업자가 범위가 어디에 해당하는가. 예,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밑에 보시면 한 네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해당하는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의무 발생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연구 목적이나 이런 내부용으로,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시장에 출시하거나, 어떤, 대국민 서비스라든가, 이제 대고객 서비스, 이런 형태로 많이 하실 텐데, 그때 이제 이런 의무들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법에서 봐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이 고영향 AI, 그 다음에 생성형 AI 두 가지의 유형을 조금 주의 깊게 법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한 정의와 그다음 판단 기준이라든가 주요 영역, 핵심 의무가 나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영향 AI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및 기본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AI 이 기본법과 그다음에 이제 42001 인증에서는 요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 이런 말들이 이제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타 기술의 어떤 인증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좀 차별화되는 내용이 바로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윤리적인 그런 이제 측면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그런 AI 서비스들을 이제 우리가 고영향 AI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밑에 판단 기준, 이제 요거는 뒤에서 제가 좀 세부적으로 담은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서 맨 밑에 핵심 의무 쪽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영향평가 실시, 그리고 투명성 확보, 이런 부분들이 법에서 이 고영향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반드시 요구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 생성형 AI 같은 경우도 법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이제 투명성 확보, 예, 그다음에 결과물 표시 이런 몇 가지의 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보통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때 이 AI 서비스가 이 위에서 구분하는 이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이 두 개 모두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AI 서비스가 어디에 해당하는가, 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고용량 AI 에 대한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예, 요 단계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AI 기본법에서 2조 4호에 7대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분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가지의 어떤 이제 그런 특별한 그 분야들을 특별법에 있는 분야들을 좀 구분해 놨는데 그쪽에 대한 이제 그러한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쪽 분야에서 그 고영향 AI 서비스가 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한 서비스들이 안전 그리고 기본권,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기본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권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제 그 부분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1번과 2번이 엔드 조건으로 두 가지 모두 만족할 때 바로 고영향 AI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체크 포인트 보겠습니다. 어, 과기정통부의 이 부분도 확인 절차를 적극 활용하시는 방법을 좀 공고를 드립니다. 초기에는 이 고영향 AI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다소 혼란이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판단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과기정통부의 이런 그 절차를 통해서 과기정통부에다가 그런 확인 요청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AI 기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의 그 각각의 분야에서 그 고용량 AI로 분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 분야의 AI 서비스라고 해서 모두 다 고용량 AI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처럼 어, 이 AI 서비스가 사람의 신체, 생명 신체 기본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고영향 AI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두 번째 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영향평가입니다. 영향평가. 이것도 의무사항이고요. 고영향 AI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AI 쪽에서 영양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느냐, 그 부분을 반드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양평가의 단계는 3단계로 되어 있고요. 뭐 사전준비, 본평가, 사후관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실무 가이드 팁이 있는데요. 영향평가는 이 AI, 고용량 AI 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를 출시 전에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평가 결과를 이제 3년간 보관하도록 권장한다. 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뭐 영향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성 확보 조치라든가,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라든가 등등 우리 요 AI 서비스 관련해서 그 가이드가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 기업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 준비하실 때 가이드를 좀 상세하게 참고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영향평가 관련해서 그 영향평가 할 때 필수적으로 그 보도록 하는 이제 항목들이 우리 가이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요건 이제 최소 항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이제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면 2번을 보시면 기본권 유형 식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크게 한 5가지, 우리 기본권 있죠. 그 5가지 기본권 또 안에 하위 또 권리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 AI 서비스가 이제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가?
예, 옆에 가로치고 있습니다. 생명권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식별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는 영향평가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이제 예시이고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형 AI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가. 네,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채용 인사 분야, 그다음에 금융 신용, 그리고 의료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일단 채용 인사 같은 경우, 일단 고용량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서류 전형이라든가 면접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AI가 자동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다. 이런 부분들. 또는 승진 보상 결정, 이런 부분들도 AI가 자동으로 결정한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용량을 보고요. 금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이나 승인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결정한다. 네, 그다음에 신용등급, 그다음에 보험 인수 거부 이런 것들을 자동 결정한다. 이런 것들은 다 고용량 AI에 해당되고요. 의료 건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 처방, 수술 계획 이런 것들도 AI가 스스로 결정해서 의사들이 AI의 결과에 따른 어떤 수술이라든가 그런 이제 처방을 그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AI 서비스는 고용량 AI 서비스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요, 비해당 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채용 인사나 금융, 신용, 의료 건강의 AI 서비스라도 비해당, 그러니까 고영향 그 AI 서비스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핵심은 AI가 자동 결정하느냐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생성형 AI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맨 마지막에 표시 방법 원칙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내용도 이제 워터마킹과 메타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다. 예,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그 규제,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규제들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그런 규제를 우리가 어떻게 잘 준수하고, 우리가 이제 잘, 커버할 것이냐, 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는 그 AI를 우리 그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가치로 보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리스크가 더 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신 대로 자율주행, 그 다음에 채용에서 AI 활용, 또는 얼굴 인식 시스템,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보면, 리스크가 굉장히 큰 이제 그러한 예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AI 시스템은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우리 학습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데이터에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데이터의 리스크가 우리 AI 서비스의 리스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크게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이 AI를 활용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 이유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데요. 일단 그 AI를 활용을 해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이제 그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기타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정도의 또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AI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 AI 서비스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사이버 환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통해서 공격자들이 AI 기술을 통한 어떤 해킹이라든가 자동화된 이제 그런 공격을 하는 이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의 어떤 그 오염, 그러니까 데이터 포이징이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 모델 조작이라든가, 기타 기존에 없었던 그런 새로운 공격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 리스크 환경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변하고 있어서 우리도, 우리 기업들도 그에 따른 어떤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 그 AI 기본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유도 있죠. 이유에도 AI X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비교를 제가 좀 해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지금 EU AI 액트하고 그다음에 한국 AI 기본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나라들이 보면 지금 AI 법들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요.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그렇지만 외국에도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도 그 관련된 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글로벌 서비스가 됐을 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준수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게 이제 좀 이슈가 될 건데요. 네, 뒤쪽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 컴플라이언스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 그다음 외국 법, 그다음 EU의 법이라든가 기타 다른 그런 이제 규제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아래 그 지금 보시는 세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의 요소들을 이제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최고 기준 원칙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그 표준을 좀 합칠 필요가 있고요. 중복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업무, AI 정책이라든가 프로세스를 단일화하고, 그 다음에 기타 우리 에비던스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이제 그 단일한 그런 증적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요 얘기고요. 종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그 데이터 관련돼서 개인정보 처리나 이런 관련 그 법령상의 규제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글로벌 규제를 통합적으로 이제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는 이제 그래서 이 42001 인증을 이제 획득을 함으로써 각각의 그런 규제, 그래서 AIMS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규제들을 효율적으로 매핑해서 관리하는 이제 그런 체계를 갖추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외부의 어떤 감사나 이제 고객, 이제 이런 대응이 유리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의, 우리 기업의 또 글로벌 마케팅 효과도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뒤쪽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우리 AI 기반법하고 그 4101 인증 기준하고 매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사항들이 4101의 요구사항에 매핑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제 그 별도로 이 법을 준수하는 내용과 준비하지 마시고 4100을 준비하시면서 같이 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직에서 이제 AIMS를 이제 구축을 하시는 이제 그런 도입 배경이고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고요. 아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도입 방법인데요. 우리 42001 그 인증을 도입하는 방법은 일단 AIMS를 구축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런 체계를 마련하시고 각각의 그 4200일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에 대한 이제 그런 준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4200일 그 심사를 받으시면 되는데 저희 DQS 같은 이제 그런 인증 기관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그 심사를 받으시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어떤 실무자 입장에서 인증을 준비하실 때, AMS를 구축하고 준비하실 때, 지금 보시는 화면에 1번부터 4번까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범위를 스코핑하는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리스크를 식별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모델에 대한 어떤 점검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전체적인 이제 그런 어떤 거버넌스, 그래서 우리 그 AI 서비스에 대한 정책이나 지침이라든가 절차 등의 이제 이런 어떤, 우리 방침과,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그 AI MS 범위에 있는 조직의 어떤 아레나,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건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AI 거버넌스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은 이제 실무 전담 조직, 그리고 AI 위원회라고 해서 이 AI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라든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내부에서 어떤 위원회 형태로 해서 어떤 이제 그 회의라든가 검토를 주기적으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서화해야 되는 산출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 문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라든가 데이터 품질 관리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런 증적이라든가 이제 그런 기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술 문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그 AI 서비스를 처리하고 하는데 필요한 이제 그런 어떤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영 문서 같은 경우도 그 앞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영향평가서라든가 리스크 결과 보고서라든가 등 이제 그런 우리가 AIMS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제 그런 대표적인 문서들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4200이라고 2700이 잠깐 나왔는데요. 자, 요건 이제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제 요 4200 같은 경우는 AI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27001, 우리 정보보안 쪽에 관련된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200 인증과 2700 인증을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시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이유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각각의 그 4200과 27001이 추구하는 그런 이제 방향성이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비슷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2700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 보안 측면에서 여러 가지 관리 체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4200 같은 경우는 AI 서비스가 개발되고 운영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규명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이제 그런 틀이고요. 그래서 2700일하고 4200일하고 굉장히 유사한 체계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호 보완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예, 4200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EU 같은 경우도 그 예전에 이제 GDPR처럼 EU AI 액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규제 같은 경우가 이제 맨더터리 의무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국의 AI 관련된 법이 이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같은 결과가 올 것이고요. 그래서 자유금융을 인증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책임 있는 AI 서비스를 개발, 운영, 제공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GP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글로벌 자동차라든가 정보보안 이제 이런 등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그 인증 서비스를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42001 인증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그 어떤 GQS나 이제 이런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준비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어떤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편하게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Q&A 같은 경우는요,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실무 적용했을 때, 많이 물어보는 이제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따로 없으시면 다음 세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ISO 42001 컨설팅에 대한 소개를 이제 맡게 된 아이와 코리아의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이제 맡은 시간이 이제 대략 한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루하게 또 어떤 42001의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실무적 관점에서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되는 이런 포인트들 그리고 컨설팅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큰 맥락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생명을 이제 저희가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례 기반으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요. 방금 이제 소개를 하신 DQS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 ISO 42001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인 심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이 42001 인증을 수월하게 취득을 하실 수 있게끔 컨설팅을 도와드리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크게 2가지 수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프로덕트 레벨에서 이제 AI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조직 도처에 이제 뻗어 있는 뭐 여러 가지 지식들, 뭐 암묵적인 데이터, 그리고 이제 뭐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하고 구조화해서 실제 프로젝트로 던지고요. 프로젝트에서 수행을 하시게 되면서 어떤 지속 가능한 이런 어떤 상품화에 대한 출시, 그러니까 이런 혁신적인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AI 중심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컨설팅 레벨에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AI 가버넌스, 그리고 이제 신제품 전략, 그리고 ISO의 이제 다양한 모듈들, 그리고 이제 ISP 수립, 이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제품부터 컨설팅까지 다 아군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오늘
42,000일이 이제 가장 핵심이죠. 이 인증이. 그럼 이제 인증에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릴 건데,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이를 이제 프로세서 관점에서 이제 좀 짤막하게 되짚어보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은 AI 경영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경영 시스템이다 보니까 조직을 둘러싼 이 법하고 규제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이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여기서 어떤 법률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그 AI는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평가 체계가 있냐. 이거 위험하다라는 거는 누구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영향평가 체계를 실제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어떻게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냐. 이런 어떤 법적인 그 컴플라이언스 측면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구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AI MS가 이제 구축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기술 스텝 쪽인 거고, 여기에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고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제 토큰을 내뱉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토큰이 얼마나 이제 신뢰적이고 윤리적이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얼마나 타당한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증빙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검증을 하셔야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셔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심사를 수행하시는 기관이 이제 DQS 코리아고, 저희는 이제 컨설팅을 도와드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설팅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우선 뭐 어떤 컨설팅이든지 이제 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뭐 이상치하고 현실 그 사이의 갭을 나이스하게 메꿔야 된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42,000일도 이제 동일한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수행을 하시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뭐냐? 이제 ISO 42,001의 이제 요구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제가 여기서 또 뭐 4번부터 10번까지 뭐 HLS 구조 이런 거를 이제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핵심은 이 AI가 42,000일인데 이 AI는 되게 빠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감하고 환경에 역동적이다 보니까 이 42,000일의 단독 모듈 갖고는 좀 커버가 안 된다.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42,000일의 거버넌스 체계가 견고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그 42,000일의 이제 패밀리 가이던스들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겠지만 뭐 XAI, 이 설명 가능성. 그러니까 모델이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냈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어떤 공정성, 정확성, 그리고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위험을 식별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이거를 식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백그라운드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영향평가. 그것도 이제 아무렇게나 영향평가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이 돼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 거버넌스 체계에 이제 백그라운드까지 더해서 전체적인 어떤 융합의 통합적 관점이 이제 이 어떤 그 42,000일에 플러스된 요구사항이라는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운용하고 있는 AI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 그 갭을 나이스하게 이제 보완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분석을 아주 나이스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이스하게 하느냐? 사실상 그냥 뭐 체크리스트를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갭이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이유는 현업분들이 실제 일을 하시면서 거버넌스 체계를 같이 가져가신다는 게 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42,000일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뭐 27,000일이나 뭐 개인정보 기타 모든 모듈을 컨설팅 했을 때 얻은 통찰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갭이 자체가 이제 유의미하게 분석이 된다. 그러면 이제 컨설팅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거버넌스 체계가 이미 완벽하시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컨설팅이 이제 진행이 된다.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우선 체크리스트를 주고 서로 핑퐁을 치기보다는 2, 3주 내에 어떻게 보면 3주도 되게 깁니다. 일주일 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그 기간 안에 부서의 팀들과 장들 그리고 컨설턴트 이 세 명의 주체가 모여서 이 42,000일의 거버넌스 체계를 아주 견고히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직의 이제 엔드 투 엔드 구간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빨리 게더링을 하고 이를 구조화해서 조감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딘가 이제 뭔가 여행을 떠나거나 뭔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항상 이 지형을 먼저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먼저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거버넌스 지형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정말 이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혹여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게 룰이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AI를 활용을 해서 뭐 제품을 만들거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기업,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이제 돈을 직접 버시는 기업들은 데이터가 없을 수가 없다. 그리고 데이터가 없으면 이 AI라는 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컨설턴트가 이제 의도하는 대로 가이드를 드리는 대로 답변을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본격적인 컨설팅이 이제 진행이 되느냐. 지금 방금 이제 거버넌스의 지형을 논했고요. 이제 그게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컨설팅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저희는 이제 배가 떠나는 여정 또는 이제 항해에다가 이제 저는 비유를 하고 싶은데 항해를 떠나려면 이제 당연히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배가 나와야 되겠죠, 배. 그럼 저는 이 배를 시스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ISO를 컨설팅 할 때. 이 시스템이 뭐냐? 이 배의 어떤 형상, 크기, 규모, 역할, 이런 거죠, 이제. 근데 이런 시스템 범위, 이 표본이 나와야 되는 이유, 이 표본이 왜 중요하냐? 이 표본에 맞는 이 배가 이제 이 표본이 떠나면서 맞게 되는 리스크들을 아주 최적화된 회사에 맞는 리스크들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이게 리스크만 맞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이제 데미지를 주는 거죠. AI에 대한 영향을. 좀 이 영향을 받는 대상이나 범주나 아니면 뭐 임계값을 설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견고하게 이제 포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범위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처음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조직의 이제 모든 관련된 주체자들을 다 모아놓고 여기에서 그 명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 문제가 뭐였는지 그럼에도 한정된 조직의 자원을 끌어서 여기다 왜 투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나와야 시스템의 영향 범위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적용 범위가 이제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측면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아까 중요하다고 이제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빨간색 덩어리들이 다 리스크 덩어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핵심은 이제 그거예요. 지금 시스템 범위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둘러싸고 얘네들이 이제 막 데미지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리스크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어떤 거, 왜 이게 리스크인지, 그리고 리스크라면 어떠한 수준으로 얘네들을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컨트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뭘로 갖다 컨트롤을 해서 나중에 유효성까지 이제 다 확보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작업이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면 ANX 이제 A라고 이제 38개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대략 한 10개의 영역에서 이제 저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고, 이걸로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있고, 통제가 안 되면 전문가의 어떤 그런 뭐 노하우나 확인, 뭐 독자적으로 이제 이런 통제 항목을 구축을 해도 위원님들은 별로 뭐라고 하진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리스크를 그냥 무작정 도출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글로벌 백그라운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 리스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ISO 238부터 같은 이런 모듈을 활용을 해서 도대체 위험의 원천은 뭔지 그 개념 자체를 알고 조직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매핑해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이 범위 자체는 이 기술적인 부분이냐 비기술적인 부분이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8-1의 이제 운영 설계 및 관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AI 시스템의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비즈니스에 맞는 이런 데이터들을 제대로 가져와서 정제하고 라벨링해서 그걸 이제 모델한테 학습시키고 얘네들이 이제 그걸 검증하고 평가하고 배포하고 파괴하고 이런 과정에서 엄청나게 리스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기술 스택으로 분류해서 리스크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비기술적인 거는 이제 뭐 방침 이런 게 있겠죠. 경영 레벨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는 AI를 구축해서 뭐 윤리적인 어떤 경영 체제를 구축하자고 그러는데 어떤 부서는 방침을 우린 AI를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안 맞는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어떤 리스크도 그냥 마구잡이로 도출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계획이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리스크를 왜 아주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해서 도출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KPI라는 애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KPI는 조직이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목표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 회사에 맞지 않는 리스크라든가 영향평가가 있으면 그거 자체가 KPI가 그냥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죠. 우리한테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KPI가 나와야 될 때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윤리적 차원으로 나와야 된다. 42,000일이 AI 보안이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42,000일은 철저하게 윤리적 기반이다라는 거고요. 물론 어떤 윤리적 기반이라는 메인 변수 안에 어떤 그 뭐 정보 보안이나 이제 PII 차원의 하위 요인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걸 역으로 뒤집어서 정보 보안으로 하게 되면 차라리 27,000일을 받지 42,000일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논리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KPI를 위해서라도 이 리스크가 정말로 중요하고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항목을 가지고 조직의 이제 모든 그 관련 주체자들과 저기 컨설턴트가 모여서 심도 있게 브레인스토밍을 여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해야 된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다 가이드를 드릴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이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 저희가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지형을 확보를 했어요. 서로 이제 이거를 이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시스템 범위를 정했죠. 그리고 이제 리스크에 대한 어떤 이런 모든 부분, 그리고 리스크를 커버할 때 어떤 부분이 베네핏이 되는지 그걸 포함해서 이제 KPI까지 다 더했다는 거죠. 이게 왁구가 맥락이 이제 다 맞아떨어진 거죠. 이제 맥락이 다 맞아떨어진 거고 KPI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윤리적 차원에서 이제 뭔가 정한 대로 퍼포먼스를 내면 된다라는 거고 이 내는 과정에서 진짜 이게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증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문서들이 많이 나오는 그 지점이고요. 이게 이제 8번입니다. ISO에.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AI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AI 모델이 나오는 이 MLOps 단이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특징 자체가 얼마나 윤리적인지, 윤리적인 것들이 진짜 타당한지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상태, 인프라라든가 이런 기술 스택이 제대로 받쳐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인프라 측면에서 GPU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GPU가 뭐 회사 내에는 아마존이 있을 수 있고, 뭐 구글도 있고, 애저도 있는데, 그리고 뭐 온프라미스나 여기에 있는 모든 GPU들을 다 긁어서 나이스하게 클러스터링하고 조합해서 진짜 거기에다가 LLM을 띄운 다음에 진짜 사용률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LLM당 GPU가 어느 정도 소모가 되고 실제로 이제 거기 더 나아가서 GPU를 소수점 단위로까지 이제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증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사위원님들한테 이제 백그라운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LLM 같은 경우도 어, 아주 큰 대형 LLM에다가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다 때려넣고 거기서 답변을 100개 한다라는 것보다는 회사는 다 모든 업무가 최적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화된 서브 모델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이 모델들이 진짜 타당하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비용 속도 측면에서도 레이턴시를 최소화하는 데 이제 필요한 뭐 모델의 퀀타이제이션이나 이제 캐시 이런 기술들을 하고 우리가 LLM을 갖다가 정당성을 부여해서 최적화돼서 돌리고 있다라는 증빙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기술 문서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나아가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레그나 파인 튜닝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여기다 왜 붙이냐? 우리 회사의 가장 나이스한 최적화된 답변을 아주 잘 이제 답변을 맵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 또 나아가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이 모델을 통해서 내뱉게 되는 토큰이 사용자들이 보고 어떤 피드백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자동 평가해서 학습하고 또 재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질 때 이게 조직이 의도하는 어떤 비즈니스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스레시홀드를 넘을 만한 이런 퍼포먼스가 계속 유지되고 구축되고 이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증빙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증빙으로 이제 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LLM이 만약에 최적화가 됐으면 에이전트가 이제 붙겠죠. 그럼 에이전트는 이제 자동화인데 조직이 어떤 스컵을 만들고 이 부분을 자동화해서 프로세스를 돌리겠다고 했을 때 저기 에이전트가 얼마나 이걸 가용성을 유지해서 움직이느냐.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누군 보면 되고 누군 안 봐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데이터를 잘 분류하거나 벡터 DB로 전환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한다거나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아무튼 이제 다 꼼꼼하게 이제 증적해서 이제 저기 이제 거기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누가 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납득하고 타당하게 수긍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문서 체계가 될 수 있다. 자, 따라서 이런 문서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대부분 이제 다 MLOps의 이런 환경에서 이제 나온다. 그러니까 조직마다 MLOps가 없으면 다 저런 걸 일일이 다 갖다 쓰셔야 되는데 일단 요즘은 이런 것들이 외산이든 국산이든 잘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컨설턴트하고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증적을 이제 세분화하고 분류해서 제출할 것인지 같이 의논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아까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세 가지 파트의 이제 문서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기록물은 한 80종이 나왔고 하나생명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생명을 구축할 때 ISO 42001만 저희가 이제 한 게 아니라 한 12가지 이상의 인형 규격을 다 참조했습니다. 뭐 데이터부터 뭐 거버넌스, 영향평가 뭐 아무튼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참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절차서도 딱 뭐 22종이라고 픽스하기보다는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델의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져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뭐 시스템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프로바이더냐, 뭐 프로듀서냐, 아니면 멀티플이냐.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꼭 어떤 견저하고도 이제 직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상담을 도와드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실제 이제 컨설팅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뭐, PwC도 한 2개월에 이렇게 뭐 컨설팅을 완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뭐 이게 현실적인 뭐 기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실제 심사, 문서 심사가 제대로 이제 나와야겠죠. 왜냐면 이제 아무튼 심사를 받으려면 보셔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제 제출을 해야 되니까, 문서 심사가 이제 이루어질 거고, 현장 심사는 실제 문서 심사에서 만들어진 게 괴리감 없이 잘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캡처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거치고 나면 심사위원님이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심사를 하시고 이제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부적합을 이제 주실 텐데 그걸 보고 이제 저희가 심사 결과에 대한 이제 분석을 통해서 뭐 응급 조치를 할 건지 아니면 시정 조치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을 같이 이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서 제출을 드리고 이제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가 흘러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제 김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저의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천일이 이제 가장 나이스한 먼저 이제 나온 이 HLS 구조고 그다음에 27,000일, 42,000일 이렇게 흘러가는데 일단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27,000일이랑 42,000일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긴 구조는 비슷하지만 저는 색깔은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보안이냐 윤리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지만 27,000일이든 42,000일이든 정보통신기술 기반 위해서는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HLS도 공통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 지점 부분만 이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포인트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 붙여야 될 거는 보안적인 측면, 그리고 저기 윤리적인 측면을 이제 보완을 하게 되면 이게 통합적인 버전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 지금은 이제 DIS 드래프트 버전이지만 27090이라는 AI 사이클 안에 최적화된 모듈이 있습니다. 이것은 27,000일이 해결을 못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포이즈닝 같은 거, 적대적 공격, 이런 것들 레드티밍 관련된 이런 어떤 보안에 대해서는 저런 27090을 이제 결합해서 하게 되면 좀 더 나이스한 이 통합화된 이 체계적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컨설팅이 또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뭐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막 빨리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지식을 짧은 시간에 이게 다 이해한다라는 건 좀 쉽지 않으실 거고, 사실 이 거버넌스에 대한 맥락화된 이 구조화된 이런 체계를 컨설턴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한 8곳 정도만
저희가 이제 가서 무료로 진단을 해서 뭐 지금 현재 42,000일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돼 있는지, 그리고 기타 뭐 여러 어떤 부분들까지 저희가 이제 좀 진단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아무튼 나중에 DQS랑 같이 해서 뭐 어프로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웨비나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설문조사 페이지로 이동이 되실 텐데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오늘 강연 자료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발송해 드릴 예정이니까 바쁘시더라도 가급적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전체 웨비나 영상은 저희 DQS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저희 DQS 코리아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오늘 웨비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